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네. 미국 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쿠팡 차별 행위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게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과 EU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쿠팡 차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강경화가 급거 귀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 공무원들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면 정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요. 이재명도 미국 못 들어가는 거고 모든 교류가 다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미 하원의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입법을 제안했어요. 이 바움가트너 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계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징벌적으로 과징금 때리고 차별적으로 세금 부과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이 나라에 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이 공무원들을 우리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이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국 자체를 제한하겠다. 이것을 입법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례를 들기를 한국을 들었어요. 사례를 들기를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선택적 조사를 받고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맞고 있고 차별적 세금을 부과받고 있고 과도한 규제를 부과당하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당국이 정부죠. 한국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자료 수천 건을 요구하고 전례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재명과 이 산자부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그 책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거는 미국 측의 어떤 이 무역 보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교 안보 보복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원에서 아예 공무원 입국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맹 단절로 가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맹이 아니더라도 네.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입국해서 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준적대국으로 간다는 적대국이죠.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난주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 강경화가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쿠팡한테 그냥 원칙대로 한 거다. 왜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차별 대우받는다고 투덜거리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움가트너 의원의 이 입법안은 뭐 EU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쿠팡 사례를 든 것으로 봐서는 이 입법의 1차 타겟은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그렇죠.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대상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쿠팡 문제 심각해서 강경화가 한국에 왔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다거나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뉴스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 강경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본국과 현장의 인식이 되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강경화가 우리가 강경화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강경화 미국 앞에서 팔짱 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사진이나 찍고 다니던 강경화도 워싱턴에 자기가 주미대사로 있어 보니까 네.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싶어서 부랴부랴 와서 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쿠팡 투덜거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급기야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저는 이 상태면은 과연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면 존속이 될까라는 좀 그러니까 본질적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종북주사파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이재명이나 정부주사파는 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SK도 야 그래서 호남에 가 그러면 호남 반도체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물류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네가 정보 이 개인정보 유출한 건 맞잖아. 그거 직위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고 기업이고 그리고 개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 최강국이고 뭐 엄청난 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이 미국 기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의 종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맺는 관계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인 우선, 기업 우선, 종교 우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기업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한 개인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헌법 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가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자기들 국민 한 3-4명이 억류돼도 그거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국무부 장관부터 그럼요. 나서서 예.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고 압박을 가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 입장에서 자국 기업이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국 기업이 이렇게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 보내서 미군 주둔시켜서 안보에 기여를 해주는 동맹국이 그런다? 제가 봤을 때 괘씸죄가 2배, 3배 더 적용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계속 꼬여가기만 하는지 이의 근본 원인을 저는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다. 그리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이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냥 좌파적으로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뭐 자꾸 저래. 그냥 우리가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무 일 안 나.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밀어버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큰 사생결단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인식이 아닐까요? 안 바뀌가 네. 네. 근데 그 강경화는 네. 이게 그런 종북주사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강경화는 문재인 덕분에 벼락 출세한 양반인 거지. 그냥 통역하다가 네.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무슨 종북이나 운동권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회에 그런 관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참 어려울 거라고 독백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주미 대사가 강경화가 아니라 또 종북 주사파 출신의 인물이었다면, 네. 정치인을 보내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랬겠지. 그렇게. 아이고, 뭐, 입법한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쿠팡의 그 로비스트들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보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강경화가 이렇게 미국 현지 사정을 말해줘도 대한민국 청와대가 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비극이긴 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미동맹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죽는 길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아무리 뒷다리 잡으려고 해도 그 잡을 힘이 충분치 않다는 게 너무나 슬픈 비극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미 하원에서 이런 그 법안이 논의될 정도로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 바로 이 상황에 이재명이가 미국을 갔어요. 네. 며칠 전에. 근데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놀랍도록 주요 정치인 인사나 공화당 인사 중에 말 될 만한 사람은 못 만나고 네. 그 젠순항부터 해서 기업인들이 투자 이야기하는데 눈치 없이 끼워서 병맥 줘가지고 막 옛날에 젠슨왕이 치킨 먹었던 거 못 낀 게 되게 부러웠나 봐요. 아니 이럴 거면은 샌프란시스코든 어디든 미국을 안 갔어야지. 차라리. 네. 거기를 갔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간 게 브라질 아니에요. 룰라. 미국 입장에서 룰라는 이 중남미의 좌파 정권의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마두로 이상으로 이 룰라가 지금 눈밖에 나 있는데 그 룰라랑 무슨 뭐 애정 행각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뭐 이래 쌓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앞마당이라 그래요 보통 중남미는. 네. 미국의 앞마당까지 가서 미국 그 주류 사회와 트럼프한테 진짜 거슬리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네,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지. 그렇네요. 정말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싶네요. 제가 지금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의 투자나 도움을 엄청 많이 받는 일종의 뭐 동남아 국가 원수가 네. 우리나라 와서 부산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자기네 기업인들이랑 맥주 먹더니 갑자기 북한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지 그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의 기분은 어떨까? 네. 뭐 장난하나? 약 올리나? 좀 시게 말하면 저게 돌았나 싶을 거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행보입니다. 이래서 바로 개딸들이 이재명을 외교 천재라고 그런데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가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브라질 가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어떤 메시지인가요? 7월 27일. 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네. 6.25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싸워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네.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엔 참전용사의 날에 이재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내지 않았죠. 그렇지. 네. 예. 아. 어떻게 보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전쟁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거기서 3만 6천 명 가까운 미국의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날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 거야. 73년이나 지난 지금도 미국은 이걸 기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룰라랑 만나갖고서 이러고 있고. 아, 저는 지금 과연 그러면 네. 미국이 네. 야 저런 한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지켜줘야 될 가치가 있나? 미국 국민들이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네. 마지막으로 야 너네 정신 차려. 너네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 아니야? 그 마지막 경고 메시지처럼 들려서 너무 무서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메시지를 허투루 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쿠팡 차별행위 연루 국가로 미국 하원에서 외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된다. 근데 그 주요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일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교 안보에는 정말 무관심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인데 해군 실종된 날 네. 골프 쳤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티타임이 30분 비어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30분을 통째로 잡아먹고 골프 친 누군가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는 별 달린 장군들이 골프 치는 태릉에서 30분을 기록도 안 남기고 통째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비역 장군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태릉 골프장은 이제 전국에 그 군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예, 군 체력 단련장. 맞아요. 네. 그런데 태릉은 서울 안에 있잖아요. 네. 서울 안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고.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장군인데 이분도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순위를 기다려야 된대요. 네. 이를테면은 소장이 신청했는데 중장이 나중에 신청하면 중장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데. 계급 우선이네요. 예비역. 계급 우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줄 섰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아주 운 좋게 되고 이게 태릉 골프장의 부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일요일 날 딱 황금 시간대거든요. 그 골프장이 태릉 경우도 7분 간격으로 팀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왜 그 앞에 팀이 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치면은 조금 신경 거슬리잖아요. 또 치고 있는데 뒤에 팀이 와서 기다리면 이것도 또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앞팀을 없애. 앞팀을 먼저 보내.
그리고 한 팀을 없애버려 중간에. 그러면은 앞팀이 14분 앞에 치는 거 아니에요. 7분 간격이니까. 그러면은 안 보여요. D팀도 한 팀을 없애. 그러면 D팀도 14분 있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보여. 누가 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를 안 그러면 받고. 앞에 네. 아무도 없고 뒤에 뒤에 아무도 쫓아오는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거든요. 황제 골프네요. 그걸 황제 황제 골프. 골프라 그래요. 네. 또는 대통령 골프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지 않고서야 이 황금 시간대 4개의 타임, 그러니까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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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28분이잖아요. 네. 28분 동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진짜 황제가 와서 치거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죠. 네. 두 번째는 경호상의 이유로. 아. 아니 트럼프 가끔 골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거의 골프장을 비우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이 대통령 경호니까. 네. 그러면 태릉 골프장은 군 골프장이니까 네. 이 저 태릉 그 육사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평소에도 다 군 경계가 돼 있는 곳인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골프 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군인이거나 예비역 장군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니까 크게 무슨 경호나 안보에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경호팀의 입장에서는 앞팀 하나 비우고 두 팀 하나 비우고 해서 확실하게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게 해서 딱 경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는. 그게 대통령이 꼭 태릉에서만 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민간 골프장에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경호실이 뭐 한 달 전에 가고 일주일 전에 가고 다 점검하잖아요. 그 전날 가서 폭발물 탐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비워요. 앞뒤로 팀을 확 비워버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뭐 당시에 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서 게임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 차원에서 앞뒤 팀을 다 비우고 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밝혀라. 이제 어떻게 눈 가리고 왕을 언제까지 하려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다시 된 겁니다. 아,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작 탄핵하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거리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해군 장병이 차디찬 바다에서 실종됐고 실종 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보고를 받았을 게 분명한 대통령이 골프를 태연하게 쳤다? 30분을 밀어버리고 이것만으로도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고 군을 통수할 자격이 없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잠잠한 것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쪼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이상의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이가 그 시간에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뭐 대통령도 체력 관리 위해서 골프 칠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그 이유로 골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도 저 트럼프랑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재명이도 트럼프랑 골프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당일날 해군이 실종해서 수색하는 시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종 작전이 아주 대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대대적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예. 함정이 10척 이상 나가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헬기까지 떴고요. 예, 헬기까지 떠서 했으면 이게 적어도 보고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고를 골프 치는 중에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야 이거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중단하거나 아니면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야 일단 여기서 긴급 회의라도 한번 해보자 하거나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는데 그런 조치들을 이재명이가 적어도 FM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 그것도 못 했다 그러면 진짜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마리가 이제 첫 번째 실마리가 골프 쳤냐 안 쳤냐로 시작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골프 쳤냐 안 쳤냐가 아니라 골프 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보고받았냐? 보고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1분 단위로 알려야죠. 네. 저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그대로 1분 단위로 보고받은 행적, 보고 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퇴임 이후에 특검에서 밝혀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퇴임 후에 할 게 아니라 총선 이긴 다음에 바로 총선 이기고 바로. 예. 총선 그렇죠. 이기고 바로 해. 그래서 지금은 저거 특검하자 그래도 저것들이 절대 거부하겠죠. 할 테니까. 이거는 총선 이후에 특검이 통과만 되면 바로 퇴임 시기를 단축시키는, 이재명을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계 여성 첫 주한 미국 대사 미셸 스틸박 오늘 입국한다고 합니다. 입국하는 현장에 좌파들이 가가지고 이 오지 마라, 극우 떠나라 이런 반대 시위도 예상돼서 미국이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미셸 스틸을 극우 강경파라고 날을 세우는데요. 동맹국인 미국 대사가 오는데 여당 정치인들이 극우다 강경파다 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대변인님? 뭐 정상적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외교나 세계 외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국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이념을 갖고 극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소비에트가 몰락을 하고 나서 미국의 독주 국가가 한 3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게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념 대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주의가 끝나고 미국 독주 체제에서 신냉전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념이 다시 중요해진 것이지, 이념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념이 다시 중요한 시점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다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이 볼 때 우파냐 좌파냐는 미국한테 너희가 동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미셸 팍이 온 이유는, 우파가 온 이유는 미국이 우파기 때문에 우파의 선봉장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우파를 보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을 지켜라 이래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친중 세력으로 몰아가고 중국과 가까이 가고 종북 좌파로 가까이 가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미셸 스틸이 오면 거대한 계획들이 이제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나서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한미 동맹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한 2-2달 전에, 요즘도 있는 것 같은데, 광화문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화문에 차를 타고 갔는데, 미국 물러가라라고, 수백 명, 한 1000명 정도가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어졌냐면, 한미 동맹 국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청년들이 몇만 명이 죽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은 못 보내줄 망정 미군 물러가라라고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친중 국가로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종북 좌파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직 북한하고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도와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미국한테 물러가라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념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이 미셸 스틸 대사의 임명, 오늘 입국과 좌파들의 저 난리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북주 좌파들은 이제 미셸 스틸 대사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셸 스틸을 주한미 대사로 보낸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표해서 부임하는 미 대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반대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 반미를 지금 이 좌파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미셸 스틸 박 대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미국은 미국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미셸 스틸 대사를 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부임한 미국 대사들은 거의 대부분 국무부 출신의 직업 외교관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특히 그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는 북한을 포함한 북핵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중국이라는 이 첨예한 외교 관계를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다뤄야 되고, 일본과의 동맹도 직간접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직업외교관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발휘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국무부 출신의 직업외교관들을 주로 보냈어요. 근데 미셸 스틸박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봐요. 미국에 대사를 보내야 되는데 정말 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 의지를 표현하려면 직업외교관 보내요? 정치인 보내요? 정치인 보내죠. 정치인 보내잖아요. 역대 우리가 주요 국가 대사들은 정치인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정치인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셸 스틸박이라는 정치인을 주한미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세상이 다 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 이 미국 주류 우파의 메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로 보냈으니까 이 미셸 스틸박 대사는 역대 어떤 주한미 대사보다도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파견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100여 개 국가의 그 공간에 대사나 공사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외교부 장관하고 소통하면 끼기고 되게 차관하고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주요국 대사 중에서 정말 비중 있는 사람은 그 현안 관련해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요. 전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미셸 스틸박이라는 정치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게 가능한 정치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반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셸 스틸이라는 정치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뭐 화들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미셸 스틸박을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 좌파들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나름대로 간파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는 되지만 이게 화가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동안 뭐 어느 나라 대사건 간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이 외교관은 행동을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완곡하게 은밀하게 해왔어요. 근데 저는 미셸 스틸박 대사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 정치인 출신답게 필요한 얘기는 확확 지를 것 같아요. 굉장히 센 대사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모임은 공개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셸 스틸박 대사가 올림픽 공원이 그렇게 이 논란이 많이 된다는데 내가 거기에 한번 현장에 직접 가봐야 되겠어. 와.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그렇죠.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올림픽 공원에 산책하러 왔다는데. 네. 그걸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셸 스틸박 대사가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 같으면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미셸 스틸박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금 정말 사자 코털 뽑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미셸 스틸박 대사의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셸 스틸박 대사 실향민 딸로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2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남편이요. 공화당에서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조직, 후원 자금 등을 담당했던 정도의 인물이니까 우리가 대선 때 조직과 정치 자금 모금 담당하는 사람들은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화당 의원을 2번 했지만 남편이 공화당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정말 막강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하면 이 스틸 대사 부부를 그냥 거의 무조건 초청한다고 보면 된대요. 미국 정가에서는 스틸 대사가 유사시에 백악관에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좌파들은 그럼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 이 스틸 대사가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할 때 인터뷰라던가 법안 등을 보면 북한과 중국 주변국에 피해 끼치지 마라.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이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인권 보호해야 된다. 아니 그냥 너무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유주의자의 네. 아주 주류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극우고 뭐 그렇대요. 미국 정치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치가 나왔으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의 굉장히 민주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이게 미국이 약간 호남 같은 곳인데 거기서 공화당 의원을 하신 거고 남편도 공화당 의원인데다가 이제 트럼프의 펀드레이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금 모금책. 그게 잠깐만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의원한 거면 광주에서 국민의힘 의원한 수준 아니에요? 그 수준입니다.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 보수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펀드레이징이 원래 앨런 머스크하고 이쪽 이제 실리콘밸리의 재벌들이 네. 원래 이 그 민주당, 데모크래시라고 영어가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 이제 줄을 대던 사람인데, 이 PC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요, 앨런 머스크의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잖아요, 좀 앨런 이상해졌죠. 머스크가. 네, 네. 그래서 공화당으로 옮겨가면서 트럼프를 적극 지원을 합니다. 음. 그때 펀드레이징을 담당했던 남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던 그 핵심 자금들이 트럼프 캠프로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트럼프가 2기 때 막 들어왔을 때 앨런 머스크가 거의 뭐 인수위원장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화당을 후원했던 그 세력들은 굉장한 세력입니다. 거기에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남편을 갖고 있는 미셸 팍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직접 통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어느 부처가 힘을 갖고 어느 부처 힘이 빠지는데 트럼프 2기에서는 외무부가 완전히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기회주의자들, 우리 국힘에 있는 기회주의자들처럼 애하고도 잘 지내, 쟤하고도 잘 지내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근데 외무부의 특성이 좀 적당히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멸을 느낀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웬만한 지금 대사관에 대사를 파견 안 한 대사관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이제 미셸 팍을 보낸 거예요, 정치인을. 즉 한국이 더 이상 친중 좌파로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절호의 기회고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남미가 있잖아요. 브라질 거쳐서 칠레인가? 하여튼. 근데 이게 공군 1호기 전용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트렌치 터널 하는 비행기였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갈아타는 하고 샌프란시스코 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용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그래, 부통령과 만나기로 그래,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외교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정신 나간 이 좌파들이 이재명이한테 지금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셸 시틀의 신임장을 받지 말래. 그러니까 반려하라, 아그레망 주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얘기지. 이미 뭐 반전쟁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 대통령, 부통령, 주요 인사 아무도 못 만난 정도로 이게 국제 왕따가 돼버린 이재명이한테 미셸 시틸 대사의 신임장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재명이 너가 폭탄 껴안고 뛰어들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촛불 행동이요, 반대하는 이유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분들이 미셸 스틸을 반대하는 이유, 외교관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온 미국판 윤어게인이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설명대로 하면 너무 훌륭한 분인 거 아닙니까, 박사님?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유시민이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좌파들은 이재명이를 절대시하지 않아요. 그냥 미셸 시틸을 하고 들이받고 죽어도 돼. 너 그거 하고 그냥 총대 메고 사라져. 그렇지.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정말. 네. 근데 저는 살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대사 부임하는데 이렇게 기분 좋고 통쾌한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해리스 대사라고 있었습니다. 네. 코수염을 기른 분. 그 일본계. 네, 그분도 약간 보수 우파적 성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스틸 대사랑 비교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 정도 가지고도 좌파들이 뭐라 했냐면 네. 저거 히틀러 코수염이다. 저거 친일파 코수염이다. 네. 이러면서 인신공격과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오면 제가 봤을 때 좌파들이 미셸 스틸 대사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뽑는다고 건드렸다가 이분이 정치인 출신답게 박사님의 여러 예상대로 뭐 대받아치고 네. 하면서 굉장히 한미 관계라던가 한국 정치의 축을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인물 아닌가요? 미국 정가의 그러니까 평가로는?
좋게 지내자 이런 외교관이 아니고요. 아니죠, 그쵸. 판을 흔들자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쟤네들이 겁먹을 만하고요. 이게 판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셸 팍이 오면 트럼프 메시지도 그때 트럼프는 이제 소통을 다이렉트리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해질 것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트럼프와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소통 라인이 한결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 보수에서 트럼프와 접촉을 하고 직접 상의를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스틸 팍 대사님을 통해 가지고 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미셸 스틸박 대사가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시간 때우러 오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정치적 야망이 있어요. 이 부부가.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1, 2년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존재감을 워싱턴 DC 내부에서도 인정을 받아야만 이후의 미래가 더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마디만 좀 첨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해 갔잖아요. 네. 그때 마두로 다음은 누굴까? 뭐 다들 재미삼아 그런 얘기했어요. 대체로 마두로 다음은 김정은이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재명이 될 거야 하는 얘기도 그때 적지 않게 나왔어요. 이 마두로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지금 그쪽에 지금 정신을 지금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사실은 덜 그랬는데 또 김정은이한테 또 좀 넘어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2기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미셸 스틸 박 대사의 임명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그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의 대미 외교를 완전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거다. 진짜 큰일 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뭐 이 미셸 스틸박 대사가 우리 자유파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그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도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정당하게 주장했던 것들 있잖아요.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대한민국 걱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그 이 체제 붕괴 위험을 계속 경고해 왔는데 그 얘기를 사실은 미국에 제대로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장도영 대표가 직접 가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 한국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그 지방선거가 막 진행되는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미셸 스틸 박 대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채널이 생겼다. 예, 그런 관점에서 미셸 스틸 박 대사의 부임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저도 네, 한마디만 더 하시죠. 네. 외교라 재밌어가지고 제가 국제관계학을 석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엑시스 오브 이벌이라 그래가지고 악의 3대 축 시리아, 이란, 북한 아닙니까? 시리아는 뭐 자멸을 했고 지금 이란은 거의 이제 자멸 수준을 자멸이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네.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마두로는 미국의 안방에 있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국유화시킨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모빌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석유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압류를 당해가지고 그 자산을 뺏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단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미사일이 관통을 하고 그 귀를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이냐라는 사명감을 띄웠는데 그 사명감 중에 하나가 이 자유우파 세계적으로 자유우파를 확립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북한입니다, 실은. 근데 이제 친중 정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아마 이 외교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몇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미셸 스틸 이야기해볼게요. 돌아와서는 한국에 입국해서는 한미동맹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강경화를 만나서 한미동맹을 논의했는데 아마 강경화가 잽도 안 됐을 거예요. 잽도. 그리고 미셸 스틸 대사가 오는 길에 좌파 단체들이 이 항의하는 시위를 네. 했다고 하는데 이 좌파나 민주당에서 미셸 스틸 대사에게 어떤 모욕을 했는지를 미셸 스틸 대사가 다 듣고 있을 거고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도 지금 한국의 올림픽공원 상황이나 선관위 특검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하나의 굉장히 큰 국내 정치의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님? 맞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는 예전부터 본인의 이 선거 캠페인에 이 야구가 아니구나. 권투구나. 권투 글로브를 쓰고서 CCP 아웃 막 이러던 네, 분이에요. 맞아요. 그 영상이 아직도 강경한 방중 인사죠. 반중 그럼요. 인사. 그리고 네. 이런 사이버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모든 이 CCP의 예상되는 만행 리스트들을 완전히 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딱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미동맹 완전 그냥 역대 최고로 만들겠다. 지금 본인의 의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이런 반미 친중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미국에다가 호소력 있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 한국인 출신으로 주한 미 대사가 부임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성킴. 네, 성킴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요. 여성으로도 두 번째죠. 네네. 지금 오셔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그건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빅테크 회사 두 군데랑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애플하고 쿠팡하고 구글이에요. 그럼 쿠팡하고 구글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정통망법, 입틀막법, 그다음에 플러스 쿠팡 사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미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 우리 정부에다가 지금 알리겠다. 이거를 매듭을 짓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저 근처에서 좀 제가 이 정부 청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매일 시위를 합니다. 네, 네. 그 미대사관 앞에 반경 100m구나. 미터죠. 100m 요까지는 시위를 할 수가 있는데 맨날 그 대로변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계약 내용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눈살 찌푸리고 있죠. 거기다가 무역법 301조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는 강제 노역 이런 문제 있다고 하면서 빌드업을 또 하고 있고 쿠팡 문제도 지금 얼마나 이 뇌관입니까? 거기다가 안보 문제까지 우리 지금 미군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미셸 스틸 대사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매일 앞에서 시위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 외교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고 있는데 진짜 국익 외교를 원한다면 저 미대사관 앞에 시위하고 있는 대진련이나 그런 단체들부터 촛불 행동, 김민석 그 후보 형 아닙니까? 김민웅 씨. 그런 사람들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셸 스틸 대사가 아까 우리 김효은 대변인 말처럼 쿠팡과 구글 관계자를 만나고 왔고 네. 강경화를 만났는데 둘이 동갑이에요. 음. 1955년생 동갑. 우리 나이 71살. 동갑인 것은 공교롭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죠. 여성이고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 아주 대단한 우파.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 한국 사정에 대해서 좀 미셸 스틸 대사 이분은 그 자기 이름 가운데에다가 본인의 한국 이름인 박은주를 그대로 놓아서 미셸 은주 팍 스틸이라고 하는 풀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중간에 넣어놓은 한국을 잊지 않는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장면입니다. 한 장면은 검은 그 드레스 깔끔하게 이렇게 드레스가 아니라 이 정장을 입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하면서 한국말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완전 100% 한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공산당이 실어서 내려온 부모님을 둔 실향민의 딸이고 또 어린 시절을 태어나서 서울에서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을 거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물론 영어는 유창하다 못해서 모국어처럼 하는 경우지만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본론을 꺼내서, 왜냐하면 미국 대사답게 또 이제 그 아까 철통 같은 그 한미동맹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동맹이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정권을 애둘러 깐 거예요. 지금 한미동맹이 철통 같지도 않고 또 세계적으로 유일한 동맹도 아니다라는 식의 그 반어법을 썼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한 뒤에 다시 또 클로징, 그러니까 끝말은 또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 영어, 한국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이고, 하지만 나는 반북, 반중, 보수주의자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 지금부터 딱 기다려라.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 뒤에 넥타이만 보이는 분이 남편 시온 스틸 변호사입니다. 아주 뭐 두 분의 그 어떤 이 러브 스토리는 미국 사회에서도 보수 정치권에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저분이 공화당에서 엄청난 실력자라 하더라고요. 아, 쉽게 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도와주게 네. 몰아주는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내서 아. 사실은 이 미셸 스틸이라는 그 재선 연방 하원 의원이잖아요. 세 번째 도전에서 아깝게 뭐 2, 근소하게. 300표 차이로 네.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3선이 안 됐고, 지금 저는 이 미셸 스틸 대사의 경력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마 이 미국 대사로서 경력을 마치고 돌아가면, 저분이 시온 스틸 그 남편입니다. 대단한 거물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뒤에 따라왔나가 아니라 트럼프의 최고의 후원자가 뒤에 같이 온 거예요. 그 의미로 저 장면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아마 이 김준영이 작년에 그 조현 청문회 때 그랬어요. 반한 오적이라고. 맞아요. 아니 무슨 을사오적입니까? 그리고 송영길은 이 미셸 스틸 대사가 지명됐을 때 스티븐 비건 같은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지금 만약에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외교장관으로 거래를 하면서 가겠다는 게 송영길인데, 외교장관이 중한대사하고 중한 미국 대사하고 계속 맞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미 관계 사상 가장 무서운 대사가 왔고요. 좌파들로서는 가장 불편한 아주 힘겨운 그런 그 인물이 대사로 왔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한미 관계가 계속 시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나 외교장관은 물론이고 이 좌파들이 스틸 대사의 존재 자체가 거북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지금 슈퍼 301조 고지서가 아직 안 날아왔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안에 날아오거든요. 관세도 지금 아마 이 과잉 생산에 대한 관세가 지금 또 날아옵니다. 이런 악재들이 미셸 스틸 대사와 함께 온다는 점도 지금 미국이 작정하고 좌파 정부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이 스틸 대사의 부임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셸 스틸 대사가 몸을 풀고 한국의 선관위 사태라던가 부정선거 논란, 그리고 이 친중으로 가고 있는 이 구도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툭툭 날리기 시작하면 그게 아마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 또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게는 천군만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대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급귀국을 한 다음에 NSC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는지 아는 국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 호도 이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무역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안보 문제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어떤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 대사관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고 반박 바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우파 시민들한테는 특히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미셸 스틸 대사의 존재가 정말 단비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강경화 대사가 그때 부임을 하고 아그레망이 좀 늦게 나왔어요. 한 넉 달쯤 걸리다가요. 네네. 그리고 그 임명장을 받을 때도 다른 제3국, 우리가 좀 이렇게 이름 들으면 어디에 있는 나라지 할 정도의 뭐 나라들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하고 엮어가지고 예,
수모를 줬죠, 그때. 네, 엄청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엄청난 수의 많은 대사들하고 60명하고 같이 섞어서 받았어요. 줬어요. 이 아그레망도. 네, 최측근 동맹인 우리나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장군 멍군격으로 미셸 스틸 대사를 부임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해서 대사 후보로 미셸 스틸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가 이 미 대사가 공석이었어요. 그렇죠. 대신 대사 대리가 계속 3분 정도로 바뀌었었잖아요. 조셉 윤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대사가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카운터파트가 있고 대사 대리격이 만날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외교 문제에 좀 걸림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1년 반이나 공석을 뒀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저는 트럼프 정부에서 두고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장관 있죠. 문재인 때 트럼프 1기였죠? 그때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하고 사이 좋았습니까? 미국의 당시에 트럼프 1기 때 이 핵심 관료들 중에 한 명이 쓴 책에 보면은 그때 한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노이 노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 내역 녹취 나온 것도 막 있었죠. 거기다가 사드 배치한 후에 중국 눈치 보면서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또 미국이 반중으로 우리 쿼드, 친구들 뭉치자! 우방국 뭉치자 했는데 한국이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강경한데 지금 주미 대사로 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대사를 맡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미셸 스틸 대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대해서 도대체 이 팩트시트 내용 이행부터 해서 안보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울격으로 미셸 스틸 대사가 일을 할 것이다.